자,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지구 상공에서 수많은 첩보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호호. 바로 일명 스파이 위성. 이 각국에서 쏘아올린 군사용 정찰 위성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크리스탈 정찰 위성은 약 250km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신문의 글자까지 판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와. 그렇다면 정찰 위성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무기, 또 전략 자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 제가 미국의 한 정찰 위성이 제대로 한 건한 중요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호수 아니에요? 근데 땅이 넓어졌는데? 오, 그러네. 네. 자, 사실 이 사진은요, 1961년 미국 CIA가 쏘아올린 정찰 위성과 2017년 독일의 레피드 아이 위성이 각각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태화 호수를 촬영한 위성 사진인데요. 이야. 2019년 2월 한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영국 엘대학교 연구팀이 두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라면 110년 안에 폐와 호수의 담수가 8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1961년 폐와 호수 사진을 찍은 코로나 위성은 CIA에서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당시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됐었는데요. 무려 90만 장에 달하는 위성 사진을 찍어 비밀 미사일 기지와 해군 기지를 찾아내는 등 정찰 위성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 해낸 뒤 1995년 해당 사진들이 기밀이 해제된 겁니다. 근데 원래 저 목적으로 띄운 게 아닐 텐데. 핵무기 시설을 감시하던 정찰 위성에 남긴 지구를 위한 귀한 사진들. 앞으로도 생태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196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국적 군인 나토군을 결성하자 소련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근 국가인 쿠바에 아주 은밀히 미사일 기지 설립을 계획합니다. 저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계 3차 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진짜 케네디 대통령이랑 크루스초프 입만 쳐다봤어,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은 1등 공신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영국 정보기관인 MI6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레빌 윈 씨,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어주시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윈에게 제안한 임무는요. 역시 스파이였던 소련의 고위 군사정보국 장교인 올레그 대령을 만나 그가 제공한 소련의 비밀을 영국 MI6와 미국 CIA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윈이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윈이 여러 차례 소련을 왔다 갔다 해도 직업 특성상 소련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스파이 임무의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체포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때는 네, 당신은 살벌했죠. 뭐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진짜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와 완전 영화 같네. 진짜 스토리가. 윈은 스파이 제안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달 사업을 가정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위급 군사 정보를 전달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레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정보 요원, 무려 30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고요. 게다가 소련의 미사일 포대 배치 현황, 핵연료 생산 보관소 위치 등 소련의 1급 기밀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확 알 수가 있었던 거네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후에 196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강력하게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그리고 스파이 윈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련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소련은 미사일 수송 철수를 발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문 요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참 이런 냉전 시대에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정보를 캐낸다. 야, 평범한 이거 사업가가. 진짜 대단하네. 본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 두 나라의 공식 스파이 맞교환식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미소 냉전 시대의 종결로 끝난 줄 알았던 스파이 맞교환 작전. 그런데 2010년 일명 21세기 첫 스파이 맞교환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이걸 했군요. 2010년 스파이 맞교환은요,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했던 미국이 먼저 처벌 대신 타협을 선택, 스파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의, 11일간 협상 끝에 4명의 미국 스파이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맞교환한 미국 소속의 스파이 4명 중에는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고르 스티야긴 박사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요원의 정보를 넘긴 자포로즈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의 스파이 명단에는 미국에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체포된 에나 체프만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후안 라자로 등 총 10명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많겠네. 정말 왕성하네요. 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았구나 진짜. 자, 21세기 스파이 맞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립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빈 공항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약속 시간인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드디어 이 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에서 내린 스파이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양국의 여객기 사이를 조용히 오갔고요. 어허.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두 여객기는 서둘러 빈 공항을 떠났습니다. 자, 2010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파이의 맞교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총리 재임 당시 성공적인 경제 개혁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린 빅토르 유셴코. 그는 2004년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활발히 유세 운동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머머, 자, 이 사진이 유세 활동 도중에 공개된 그의 모습이죠. 무슨 일이지? 때는 2004년 9월 5일 유센코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이호르 스메시코 국장과 블러드미르 스타시오크 차장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는 식사 직후 심한 복통과 함께 얼굴 피부가 상하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 그런데 검사 결과 아무래도 다이옥신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고역제 주성분인 다이옥신은 피부 변형과 장기 손상은 물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에 속하는데요. 검사 결과 유셴코의 몸에서 무려 정상인의 6,000배 가까이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겁니다. 아니, 한꺼번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검출될 수가 있죠? 뭐 음식에 탄화도 저렇게 6,000배까지 나오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먹이지 않으면 안 나오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극물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유센코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결국 유셴코는 득표율 52%를 기록하며 우크라이나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다이옥신 중독 사건 때문에 당선됐다. 이게 도움이 됐다 오히려라고 보는 것도 있었고 저때 대통령 후보가 아주 친러 정책의 그 정보국 쪽이랑 가까운 인물이었는데 그쪽에서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테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배후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이 수사를 펼쳤지만 누가 언제 유셴코에게 다이옥신을 먹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를 향한 독극물 암살 미수 사건. 대체 그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독일에도 연방정보국 BND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독일 당국은 BND의 말단 직원 마르쿠스 라이헤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 그에게 반역죄와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당시 독일 당국에 따르면 스파이 라이헬은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우편물실에서 근무하던 중 BND의 기밀문서 3건을 유출,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관 내 비밀정보국에 발송한 후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정보국의 내부 정보 이런 게 유출되면서 보안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스파이 명단 이런 거 있으면 아무 활동도 못 하게 돼 버리는 거니까. 갑자기.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뭐 난리 났네요. 큰일이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라이엘의 정체는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스파이. 오, 세 달이에요? 세 달이 그러면? 아니 아까 전달을 러시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근데 공식적인 신문은 독일의 스파이고. CIA를 가리기 위해서 CIA 가리기 위해서 걸렸을 때 러시아 스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러시아를 찍어놓고 일부러 그런 증거를 몇 번 좀 남겨놓은 다음에 실제 중요한 정보는 CIA에 넘겼을 수도. 나는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돈에 환장했다. 네. 자, 이 독일 당국의 조사를 보니까요. 스파이 라이엘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미국 CIA에 전달했습니다. 찐 정보는 CIA에 넘겼네. 아니 와 너무 세게 넘겼는데? 아 그래서 밝혀진 정체가 뭡니까? 러시아 스파이입니까? 아니면 미국 스파이입니까? 즉, 독일 정보 요원이자 CIA의 스파이면서 또 러시아의 스파이인 삼중 스파이였던 것이죠. 야 영화로도 본 적 없다. 와. 난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제. 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그가 삼중 스파이가 된 이유입니다. BND에서는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CIA는 날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순진하네. 그리고 난 좀 더 짜릿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본인은 스릴 있는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됐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국에서 범죄자이자 배신자일 뿐이죠. 특정은요, 미국 대형 온라인 5 쇼핑몰 CEO를 비롯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한 여자를 두고 너도 나도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그리고 미국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입니다. 아니 뭐 마릴린 먼로쯤 돼요? 누구인데 이렇게 너도 나도 사랑에 빠져? 자, 과연 누구냐?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홀린 그녀는 러시아의 스파이 마리나 부티나입니다. 부티나는 2013년 로비 단체인 RBA를 설립. 그녀는 이 단체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알렉산더 토르신을 만나게 되고요. 2015년부터 그의 지령을 받고 스파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스파이로서 그녀가 받은 임무. 미 정계에 침투해 양국의 비밀 채널을 구축하라. 우선 정계 인사들을 연결해줄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것. 이 임무를 위해 스파이 부티나가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한 사람은요, 공화당의 정치 컨설턴트이자 미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미 총기협회 회장 폴 에릭슨. 막강한 사람이잖아요. 와, 부티나는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에릭슨과 동거한 미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그를 통해 점점 더 미국 정계에 손을 뻗쳤습니다. 급기야 대선 기간 중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폴 에릭슨뿐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무부, CEO 등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접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인계로 미 정계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옛날에 그 안나 체풍이 있었잖아요. 미인계 스파이.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도 드는데 그 수법이 또 먹히는 걸 보면 참 유용한 수법인가 보다 싶네요. 하지만 2018년 그녀를 예의주시하던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 러시아 측은 모든 게 날조라며 그녀의 스파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스파이 부티나는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약속받고 국가 전복 혐의를 인정했고요. 2019년 징역 18개월형을 마치고 러시아로 귀국. 아니, 이 스파이들이 21세기에도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사실 야 이거 진짜 스파이 소설에나 나오네요. 얘기가.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두 기자님이 이제 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분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에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야, 근데 이거는 신원조에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헐.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고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지난해 12월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미국 정치인들 중국 미녀 스파이와 성관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일이 정말 커졌죠. 미국 정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 스파이의 정체. 그녀는 201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한 주립대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크리스틴 팡이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팡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MSS 소속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내 정치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학 내 중국 학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미국 공보국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회장직을 겸임. 의원님,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정치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로비이스트 단체를 만드는 게 합법이다 보니까 저런 단체면 정치인과 만날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딱 티가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첩보 대상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도 있었는데요. 그중 그녀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당시 최연소 하원 의원이었던 에릭 스왈웰이었습니다. 2014년 스왈웰의 재선운동 당시 팡은 스왈웰 캠프에서 선거 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인도계 출신 로카나 의원,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었던 털시 게버드 등의 선거 기금 모금을 돕는 등 정치계 사교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 시장 2명과는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철저히 지방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지사로 올라가고 그렇죠. 의회 의원들도 되고 상원에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빅픽처를 본 거네. 밑에부터 다전. 큰 그림을 그렸네. 그러나 그녀의 첩보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FBI가 MSS 소속 장교를 조사하던 중 그가 평범한 유학생 팡과 따로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던 겁니다. 허허. 야,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뚫리네. 공개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FBI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팡은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바야흐로 전 세계는 K 브랜드의 시대죠. 문화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 발달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A 업체가 개발한 위그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선급 인증을 획득한 것이죠. 아니, 위구선은 뭐고 선급 인증은 뭐예요? 자, 이 위그선은요, 일명 물 위를 나는 배입니다. 위그선은 보통 수면으로부터 1m에서 5m 정도 뜬 채로 비행을 하죠. 그리고 시속은 150에서 200km로 기존 선박보다 최대 3-4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4시간가량 소요되는 포항 울릉도 구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야, 멀미 엄청나잖아, 좋다. 사실. 사실 되게 험한 데인데. 저거 멀미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날아가면. 울릉도 경기를 아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네. 가고 싶어도 이게 너무 험하니까 못 가는 사람 많거든요. 오래 걸려요. 혁명. 그래서 세계 각국이 위그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A 업체에서는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 그 결과 세계 최초 위그선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 절감도 되고 진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연구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핵심 기술이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위그선 기술을 빼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최초 인증을 받았던 A 업체의 퇴직 직원들. 이들은 퇴사 직전 위그선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렸고요. 동종업체를 설립해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만약에 위그선 기술이 경쟁국에 온전히 유출됐다면 연구비 500억 원?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연구비 500억은 아마 장난이었을 거예요. 장난이죠. 저걸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을 다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가 경제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다 빼나간다면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국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은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첨단 핵심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인 중국인 탕주안이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FBI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녀를 중국 측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중국 정보부 요원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하하! 아, 접선하는 그런 거? 그렇지. FBI가 문제 삼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명사진이잖아요. 그래요? 그때 제복이... 이거 중국 공무원들 증명사진은 뒤에 빨간 배경 저거. 네, 제복이잖아요. 제복. 잘 보세요. 아니, 제복이면 뭐 군인인가 보죠, 뭐. 그러면 군인이 연구원으로 위장한 거예요? 군인이 탕주안의 사진이 문제가 된 이유, FBI에 따르면요. 그녀는 자신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해외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중국 스파이의 핵심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공산당과 연계된 대학 소속 중국인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탕주안은 자신은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며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던 건데요. 하지만 FBI가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탕주안이 인민해방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표기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당원이라고 다 문제 삼는 건 그렇지만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던 게 이게 좀 의심스럽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된 탕주안은요. 군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복 착용은 필수였다고요. 라며 제복 사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은신했던 만큼 미국은 그녀의 비자 사기에 중국 외교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고요. 탕주안 이외에도 미국 내에 수많은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탕주안은 체포되고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중국 스파이 정보센터라며 폐쇄를 명령. 2달 뒤에는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거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탕주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싸움으로 번졌어요. 외교전이죠, 이제. 네. 어쨌든 이 안에 순수하게 공부하러 간 유학생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일관된 조치라 네네.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 탕주안의 기소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내 미국인을 억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대응. 양국의 외교 갈등이 극에 달하며 논란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 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응?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란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했던 오스카 쉰들러. 그런데 당시 헝가리에서도 수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던 또 다른 쉰들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울 발렌베리. 자, 그런데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영웅인 그의 최후는 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름 처음 들어보죠? 네. 전쟁 당시 유대인들의 참상을 목격했던 라울은요, 1944년 7월 외교관 자격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그는 30여 개의 안전가옥을 임대하거나 스웨덴의 보호 여권을 발급하는 등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낸 부다페스트의 천사였습니다. 당시 독일 나치군은 라울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중립국인 스웨덴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스웨덴 외교관이었던 그에게 함부로 위협을 가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군에 체포된 그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라울을 체포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소련 정부는요. 약 12년이 지난 1957년에 라울이 모스크바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증명서나 유해 등 그의 사망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문을 남겼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소련이 라울을 잡아간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미스테리한 점은 평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긴 독일군이 아니라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적군이었던 소련이 또 중립국인 스웨덴의 외교관을 체포했다는 것이죠. 소련이 라울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가운데 뜻밖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라울은 미국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제거한 거죠. 라울이 미국의 스파이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요. 1996년엔 라울이 CIA의 전신인 OSS의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2000년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라울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처형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갑자기? 스파이를 잡았으면 그냥 처형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심장마비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뭔가 속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게 같은 좀- 편 스파이면 우리 편인 거잖아. 웃기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1947년이 한참 지난 1980년대까지 소련 내 감옥, 정신병원 등 여러 곳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지만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쓸쓸하게 홀로 생을 마감한 천사. 그에겐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10월 17일 스웨덴 해군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스웨덴 영인 스톡홀름 군도 해역에서 정체물을 잠수함이 3차례나 발견이 된 겁니다. 이후 스웨덴 국방부는요. 해당 지역에 약 200명의 수색 병력을 배치, 헬리콥터, 기뢰 탐지선 등을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 적국의 잠수함이 저기까지 왔다고? 저건 거의 뭐 전쟁 선포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스웨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미스터리 잠수함이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후 당시 스웨덴의 감청기관이 스톡홀름 군도와 발트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 그리고 그 신호는 러시아 군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 대 비밀 교신으로, 즉 조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에서 조난당한 것으로 추측했던 건데요. 근데 영해 침범은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 러시아 잠수함이 조난당한 상황이면 일단은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죽을 수도 사람을 있기 살리고 때문에. 보는 네, 거죠.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예.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요. 자국 잠수함은 스웨덴 영해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은 국제 해역에서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또 러시아 함정과 관련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일축. 자, 러시아 국방부는 네덜란드의 잠수함 브루인 비스호가 최근에 스톡홀름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네덜란드 해군 역시 미스터리 잠수함이 목격될 당시 브루인 비스호는 스톡홀름 군도에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정체불명의 잠수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죠? 누가 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그날 발트해 스웨덴 스톡홀름 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해 5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어제 아침 세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턴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78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한 생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 영웅? 그러니까 모두 추모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영웅이 아닌가. 영웅이다. 자, 그러면 생전의 그 세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에? 악어? 저기요? 뭘 저기요? 네? 그러니까 저 악어께서 악어께서 존칭으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많죠, 당연히 많죠. 네. 내가 말이야, 이 차 대전에서 히틀러 베를린 살았죠. 히틀러는 다 했어, 임마, 자식아, 임마. 84세 고령으로 숨진 악어 세턴이. 야, 84세. 때는 바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당시 영국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급습. 무려 넉 달 동안 자그마치 45,517톤의 포탄으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 베를린 대공습으로 인해 무려 4천여 명의 사망자와 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베를린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죠. 그냥 뭐 도시가 촉박하죠. 날아갔네 진짜. 네. 그런데 우리의 생존력 갑 악어 세턴은요. 대공습으로 동물원에도 포탄이 떨어져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에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3년이나 버티며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몸집이 저렇게 큰데. 난 안 잡힌 게 너무 신기해.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어떻게 악어가 안 잡혀? 이후에 영국군 병사에 의해 모스크바 동물원에 정착했던 세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에이, 이 히틀러의 악어 기분 나빠. 이번에 세턴을 괴롭힌 건 루머. 과거 세턴이 베를린 동물원에 있을 당시 히틀러의 애정을 듬뿍 받는 수집품이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헐. 이에 방문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기사회생. 아니 그렇다고 악어한테 돌멩이를 던지냐? 히틀러가 데리고 키운 악어였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어쨌든 세턴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네요, 진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악어 세턴의 미스테리한 생존력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헐? 사실 세턴과 같은 미시시피 악어종의 평균 수명은요. 30년에서 50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세턴이 숨진 나이는 84세였던 겁니다. 장수하셨네요. 진짜. 근현대 역사를 함께하며 전쟁의 비극을 지켜봤던 악어 세턴. 과연 악어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전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영혼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어.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호박빵. 18세기 초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인 호박을 무려 6톤가량 투입해 방전체를 장식해서요. 황금빛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저게 벽지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라고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몇 개 가져오려고요 라고 할 줄 알고 나는 도둑도 아니고 손버릇이에요? 몇 개 뜯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보존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근데 뭐-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저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보석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호박방에 닥친 시련. 사실 현재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호박방은요. 러시아 정부가 1979년부터 24년에 걸쳐 무려 약 8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복원한 것입니다. 하하. 그래요? 원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감쪽같이 실종! 여전히 그 행방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네. 근데 그게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데. 6톤이면 6톤이면은 트럭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1년 예카테리나 궁을 점령한 독일군은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호박빵이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다 가져가자. 호박방을 장식한 값비싼 호박들을 강탈, 당시 독일령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이 퀘니스베르크를 폭격, 이로 인해 성 곳곳이 파괴되며 호박방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입니다. 와. 당시 파괴된 성의 잿더미 속에 일부 호박 조각이 발견되며 호박방은 폭격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와. 아, 아까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톤이나 되는데 일부만 또 뭐 조각만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호박방이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호박빵이 퀘니스베르크의 비밀 벙커 내부에 숨겨져 있대. 아니야. 제3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점령한 미군이 가져갔대. 호박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2015년 폴란드 바우브지흐 인근에서 나치가 빼돌린 황금 보석을 운반했다고 알려진 일명 황금 열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 이에 사라진 호박방이 이 황금 열차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우부지유에는 황금 열차도 호박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발표로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호박방의 행방. 하지만 보물 헌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호박방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7월 30일 북대서양. 독일의 U-28 잠수함이 영국 군함들을 감시 중이던 바로 그때 폭탄을 싣고 프랑스로 향하던 영국의 수송선 아이베리안호가 포착됐고요. 곧바로 U-28 잠수함은
수송선을 향해 두 발의 어뢰를 발사. 이후에 영국 아이베리안 호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 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바로 아이베리안 호의 잔해 속에서 무려 20m에 달하는 바닥 괴물이 몸을 비틀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바닥 괴물은 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좀 기껏 특질한데 말도 안 된다. 아니 취재가 약간 비논리적이네. 비논리적이라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고래나 아, 큰 어떤 저 수상 생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착각해가지고 그걸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바다 괴물을 목격한 U-28 잠수함의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보면요. 4개의 다리 끝에는 물갈퀴가 달린 발이 달려 있었고요. 꼬리는 뾰족했으며 머리는 주둥이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였다. 저건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증언을 보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좀 머리는 좀 악어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체불명의 바다 괴물이 목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8년 스코틀랜드 근처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독일 UB-85 잠수함의 윈터 크레치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뿔이 있고 날카롭고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바다 괴물이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2016년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렐라 해안에서 실제 UB-85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저런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완전 심해. 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30m짜리 갈치 알죠? 되게 가끔 떠오르는 거. 그 용처럼 뱀 생긴 같은 거. 용처럼 생긴 거. 그래. 30m짜리 갈치면 진짜 용이죠.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의 한 해안가에서는요. 목이 긴 생물의 해골이 발견되는 등 척추가 엄청 길다. 북대서양 인근에서 여전히 괴물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리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야,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네.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요.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후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후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헐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헌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헌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헌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헌리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헌리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진 질식사야.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헌리호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합니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헌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헌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본 히로시마와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오쿠노시마 섬. 둘레 약 4.3km의 이 작은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토끼섬. 섬 안에 사는 천여 마리의 토끼를 만나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쿠노시마 섬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섬의 둘레가 4.3km면은 여의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토끼가 1,000마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작은 섬에 유독 토끼가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과거 오쿠노시마 섬에는 2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갑작스레 오쿠노시마 섬을 찾은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섬 밖으로 내쫓은 뒤 급기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뭐 잘 살고 계신 왜 주민들을 내쫓죠? 여기를 군인들이? 뭔가 비밀 군사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192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까지 오쿠노시마 섬에서는 아주 은밀한 공장이 가동됐는데요. 그 정체는 독가스 제조 공장. 아이,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독가스를 실험하고 제조할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곳 오쿠노시마 섬을 선택했고요. 16년간 약 6,600톤의 독가스를 제조,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당시 지도에서 오쿠노시마 섬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731 부대 하면서 인체 실험했지. 저런 독가스 쓰지 말아야 될 무기를 만들었지. 아휴, 참 참혹하네요. 자, 설에 의하면 당시 토끼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독가스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군은 공장을 폐쇄한 뒤 섬을 떠나고 당시 살아남은 토끼들이 번식하며 지금의 토끼섬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얘기네요, 진짜. 야, 진짜 뭐 썰이고 추정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토끼섬이 된 이유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토끼들의 조상들이 독가스 실험에 다 이용당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혹시 섬에 사는 수많은 토끼가 이 잔혹한 역사의 미스테리를 간직한 비극적인 전쟁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 자살. 권총 자살. 네.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해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승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릭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인은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멀스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을 하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0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미 전역이 전시태세에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 12, 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 5, 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의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밑에 있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네. 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 나네, 냄새 나. 아,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겁니다. 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자,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위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공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 2주 전에 이제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에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도 사망했다고 그러고. 저기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2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2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제 2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군이죠.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 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 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겠네. 이거 진짜 미스터리 하네.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력의 비행체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두 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생물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